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핫한 이슈입니다. 오늘 그래서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특파원님하고 그동안 많은 방송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핫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한동안 이제 많이 들떠 있었는데, 의외로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핵잠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특파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도대체 이거 누가 핵잠을 반대하나요? 대한민국 안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기 전에 네. 그거는 사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고 네.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중국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중국의 그 원자력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말했고 이게 승인을 했으니까 중국 견제 목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반대하는 거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걱정되었고, 뭐 그 다음 날인가 나왔잖아요. 좀 생각 잘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제2의 사드 사태가 벌어지고 한한령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네. 원자력 잠수함 건조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사람들이 다들 잊어먹고 있는데, 호주, 아니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북한. 북한이죠. 북한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이런 방구도 안 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원자력 잠수함을 결코 빨리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김정은은 올해 초에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선체 일부분을 공개하고 네, 맞아요. 2021년부터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추진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내년 안에 갑자기 김정은이 전략 핵잠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우리를 압박할 거예요. 대한민국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나라가 호전적이거나 뭐 어디 정벌 하거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북한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고 러시아랑 중국이 이것을 방조 혹은 묵인하고 있기 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냅두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뭐 한반도 안정을 균형을 평화를 해치는 뭐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능력이 중국한테 유리하다,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적어도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는 편이 미국을 상대하는 것보다 한국을 상대하는 게 한번 쿠션이 되니까 낫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중국의 거만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해군은 부담스럽지만 한국 해군은 상대할 수 있다, 만만해 보인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큰 코를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지금 북한 머릿속에 멸망이란 말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기가 대한민국보다 먼저 원자력 잠수함을 공개하고 그 원자력 잠수함이 자의적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대들 입장에서는 지들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다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욕을 하고 있지만 큰 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좀 상반된 견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네. 일본도 아직 안 만들었는데 한국이 왜 먼저 만드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 허가라든가 이런 트럼프 정부랑 했기 때문에 일본이 거기에 업혀갈 수 그렇죠. 있다. 묻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이 점에서 일본도 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네. 우리 국내를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 생각보다 반대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평화 군축 이런 분들이 이런 걸 활동하시거나 거기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이 당연히 반대죠. 이분들은 한국이 그 무기를 사용해서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뭐 힘에 의한 억지는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인데, 군축에 역효과를 주고 이제 그 북한과 이제 한국이 서로 그 군비 경쟁을 했을 때 한국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이 한반도 근해에서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무인 체계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재래식 잠수함이 오히려 더 좋다, 더 조용하다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운동가 분들의 논리를 받아서 하는 분들 중에 의외로 군과 산업이 있다. 아, 군과 산업이 있군요. 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산업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나요? 원자력 잠수함 우리 사업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국책 사업이 될 확률이 큽니다. 한 척당 3조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척 건조하니까 12조 원. 그리고 개발비도 한 6조 원은 들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정된 개발비의 자원을 원자력 잠수함에 올인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타군 혹은 타 병과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아, 우리 파이가 다 걸고 간다. 물론 우리 대밀리터리 매니아 입장에서 원잠을 사기 위해서 우리 세금 더 내고 다 이 매니아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반인분들 사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겠죠. 예. 결국에는 이번에 국방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도 우리가 사야 되는 무기, 전력 증강할 게 너무 많은데 여기 원잠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기존의 전력 증강 계획들이 좀 어그러진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지상에서는 4세대 전차, 6세대 전투기, 네, 공군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텔스 미사일이라든가 현무도 확충해야 되고 우리 전력 증강할 게 오죽 많습니까? 아우, 산 넘어 산이죠, 사실. 해군도 이지스함과 KTTX, 스텔스 지휘함, 구축함, 항공모함 등 만들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탑다운 방식으로 시작되는 이제 전력 증강 사업에 대해서 저항과 문제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원전 사업이 모든 R&D 예산을 다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스웨덴, 캐나다, 네덜란드 등 냉전 시대 때 원자력 잠수함 개발에 도전했던 강대국이 아닌 중소국가들은 요 문제 때문에 항상 접었고 요것 때문에 논란이 계속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군에서는 이 효율성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무기 체계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에서의 반발은 제가 참 약간 뜻밖이거든요. 재래식 잠수함을 포기해야 되나? 물론 포기 안 하고 같이 가면 좋죠. 거기에 네. 대해서 지금도 그 입장인데, 만약에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R&D라든가 도입 단가가 너무 많아지면 당연히 재래식 잠수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도입이라든가 개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전철을 따를 수가 있어서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 원자력 잠수함은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고 재래식 잠수함도 같이 만들어서 그렇죠. 자신들의 수출 산업을 통해서 잠수함 산업을 유지시키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수함 산업이 뒤처졌고 미국도 수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원자력 잠수함에 조선선은 남아있는데 잠수함을 만든 부품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고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도산하고 궁금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오늘날에 이제 미국의 조선업이 작살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수출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수출하지 못하는 함정에 엄청난 R&D 예산을 두고 요게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라는 이런 것 좀 더 잘 정리해야 된다. 이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을까? UA 복합 지휘함 요게 지금 저희도 다루고 샤는 예, 다루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무인기 항공모함이죠. 예. 예. 요게 나온 것도 생각해보면 항공모함은 우리가 굉장히 추진하고 있었는데 강하게 함재기가 너무 비싸고 R&D 코스트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인기 항으로 가고 무인기 항공에서 이멀스 그러니까 전자기 캐터필터의 기술적 문제가 나와가지고 또 고민이 되는데 우리 매니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공모함이랑 원자력 잠수함 둘 다 있어야 되고 상호 보완적이고 아주 같이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든든한 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건 또 현실의 문제죠. 더욱더 정교한 반대의 논리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정교하다 생각하진 않고요. 네. 돈 문제 이야기는 솔직히 저는 다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 앞서 말한 이야기 때문에. 근데 기능상 문제로 원잠이 시대에 뒤떨어지는데 왜 원잠을 만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해서 작전 환경 비효율성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 해역은 수심이 얕고 크기가 크고 솜이 큰 원자력 잠수함이 있을 데가 없다.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동해안 수심이 깊으니까 여기에는 논해를 하고 주로 이 비판자들이 말하는 건 남해안이랑 서해안입니다. 네, 네. 근데 남해안에서도 80년대부터 국소련 원자력 잠수함이 우리 남해안을 통해 가지고 태평양으로 나간 통로 중 하나였고 그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서 이걸 뭐 그러니까 일본 해자대 잠수함이 뭐 추적한 경우도 있었고 네, 매복을 통해 가지고 추적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했고 일기 트럼프 때 트럼프 행정부가 그 특수부대용 그러니까 C팀을 북한에다 침투시켰다가 이제 군사작전하면서 북한 사람도 죽이고 이런 게 폭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작전을 했을 때 핵심 주체는 뭐냐? 특수부대도 있지만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침투를 했을 때 원자력 잠수함을 사용해가지고 북한 해안에 특수부대 연대를 침투했습니다. 네. 북한 해안에 원자력 잠수함을 침투할 수 없으면 그 작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 원잠은 서해안에 못 들어간다. 이거 완전 그렇죠. 말이죠. 예, 다 모든 게 다 논파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기지, 특히 전략 핵 잠수함 기지는 두 군데에다가 지금 분산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다? 산동. 네. 서해안에 있죠. 네. 우리나라. 네. 지금도 최소 6척 이상의 원자력 잠수함이 서해안에서 활동합니다. 걔들은 뭐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크기가 크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이 안 된다. 이거 논리가 좀 어떤 일반인 분들한테는 그렇듯해요. 그 서해안 수심이 낮은데 원자력 잠수함이 기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면 가라앉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디에 지나가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재래식 잠수함 때도 했어요. 이거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불가능한 거랑 전혀 다른 건데 어려운 거를 불가능하다고 바꾸면서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 이거 반드시 수정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은밀성 저하 부분도 있습니다. 원자로를 돌려 가는 열로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터빈과 터빈에서 올린 그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이 추진축을 기어로 감속한 다음에 프로펠러 돌려서 소음이 매우 크다. 요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일단 원자로 자체의 소음도 이제 자연대류 방식을 원자로 그러니까 열교환기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그 소음이 큰 펌프 대신에 자연대류를 하는 원자로를 사용하는 걸로 소음이 크게 줄은 거 하나. 그 다음에 프랑스식 이제 원자력 잠수함으로 가면 원자력 전기 추진이라 해서 발전기랑 스크류가 직결해가지고 기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터빈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그 발전기로 모터로 연결된 거 프로펠러 할 때 아주 소음이 줄어들죠. 그리고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펌프 제트 그러니까 프로펠러 그 스크류에다가 이제 씌워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출력이 저하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출력이 충분하니까 그것도 쓸 수 있고 이런 기술적인 발전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의 그 은밀한 자막 능력 이게 굉장히 발전된 것도 있고 그리고 잠수함을 크면 클수록 일단 조용해져요. 잠수함이 커지는 게 괜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잠수함도 지금 2009 1200톤에서 214급 1800톤 이제 장고급 3000톤 3600톤으로 간 게 더 커지면서 특수한 탄성 마운트 소음 흡수제 그 소음 흡수 타이 같은 걸 붙일 수 있는 여유 마진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크니까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단순히 디젤 잠수함보다 소음이 크다 가만히 있을 때 저기 액티브 소나 그러니까 능동 소나를 때렸을 때 당연히 큰 잠수함이 체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자는데 요거를 제하고는 현실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의 스텔스 성능은 더 재래식 잠수함보다 뛰어나다. 이 스텔스 시스템의 센서가 중요합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다들 아시다시피 재래식 잠수함보다 훨씬 더 큰 소나 시스템을 가지기 때문에 저걸 원거리에서 어디에서 오는지 더 파악하기 쉬워요. 그래서 자체 소음도 재래식 잠수함도 크지만 대신에 더 멀리서 접근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피하기도 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그 군사 전문가는 사실 진짜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자주국방으로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는데 사실 미국에 종속되는 거 아닌가? 핵연료를 완전히 미국으로부터 의존하게 되면 미국이 우리나라 원자력 잠수함의 운영을 통제할 수 있다. 요건 일부 사실인데 핵연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거는 HEU 그러니까 고농축 유연음과 LEU 전농축 우라늄 둘 다 이야기가 되고 있고 각자 어떤 걸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전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하면 우리 원자력 협정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수입한 우라늄을 농축해서 쓸 수 있고 요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그 협의만 있지 자원에서의 협상 과정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고 만약에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직접 받는다 했을 때 이거는 고농축 우라늄은 90% 정도이기 때문에 운영 수명 동안 쓸 수 있을까? 요 또한 연료 공급을 끊는다고 원자력 잠수함 가동을 멈출 수 있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미래 전쟁 무인 잠수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인공지능과 무인 체계가 발전됐으니까 무인 잠수정으로 다 대처할 수 있다. 무인 잠수정을 실제로 스펙이나 이런 것도 찾아보면 절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4종 이상의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고 요 중에서는 초대형 무인 잠수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뢰까지는 아니더라도 풍뢰를 싣고 가서 적국 해안에 들어가거나 초장거리 정찰하는 게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 뭐다? 발이 짧다. 무인 잠수정으로 지금 연구되는 것들은 최고 속도가 6노트 미만의 한 달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뜻은 뭐냐? 원거리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무인 잠수정은 사실은 원자력 잠수함과 결합됐을 때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발전한 시너지를 내는데 함재기를 만들면 항공모함이 필요 없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반대로 인공지능이 들어간 무인 잠수정을 우리 원자력 잠수함과 결합해가지고 팀을 짰을 때 이것은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중의 항공모함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단순히 무인 체계로 다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는 무인 체계가 만들 수 있냐 없냐 이런 기술적인 건 다 치고 넘어서라도 좀 게으른 주장이죠.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이웃나라 복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핵잠 없이 도대체 핵 및 핵잠 보유를 하고 있는 3개국 북중러를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견제해야 할 것인가 이런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원자력 잠수함이 있어도 북중로를 혼자서 견제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한미 동맹의 네. 하에서 한미 연합 전력으로서 사용할 때 우리가 북중로를 견제할 수 있고 한미동맹이 근간이 돼야겠죠.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 핵 전력에는 핵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에 의존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반대론자들은 어차피 미국한테 의존할 바에야 네. 뭐 없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교통사고 무서워서 차 안 사는 네. 거 이상의 저 비율을 보험은 또 왜 하긴 드나? 했는데, 예.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대해서 맞아요. 착각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해서 AI 제가 앞서 말한 데이터 이용한 킬웹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인 체계를 하는데 이런 무인 수상 체계에서 제일 발전된 나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아닌가요? 미국과 중국입니다. 예. 이 나라들 다 핵잠수함에다 이 무인 수상정과 이런 것들 네트워크를 써서 하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이거예요. 중국이 지금 바닷속 만리장성 쌓는다고 그게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적 케이블 같은 걸 유사시에 잘라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막는 거나 네. 이런 공격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원자력 잠수함과 무인 수상정이 같이 그렇죠. 팀을 짜서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오션이 사실 원잠 전에 고스트 커맨더라고 해가지고 네네. 잠수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인 그 잠수정을 운영할 수 있는 큰 잠수함 이런 것처럼 이 충전이라든가 이런 운용 그다음 전개를 할 때 그 원자력 잠수함처럼 큰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지 않습니까? 좀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마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다 원자력 잠수함을 핵심 노드로 삼아가지고 이런 무인 체계들을 운영해야지 극대화되고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핵 없는 견제가 가능하다면, 즉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그럼 왜 강대국은 해상 핵 전력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거든요. 원자력 잠수함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을 네.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핵무기가 필요합니다. 활용 정점이 되죠, 핵무기가 사실. 핵무기 보유에는 반대를 하는 편인데 이건 샤를님과 의견이 조금 다른데 핵잠이 가진 전략적 가치는 장기 작전 능력 그 다음에 광범위한 작전 방역 그래서 적이 나를 찾지 못하고 반격을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 있는데 이게 있다고 해도 우리 반격 능력이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설계하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이 6,000에서 6,500톤, 네. 약 75메가와트급 원자력을 탑재한다. 이러면 약 소형 미사일로는 이제 토마호크급 소형 미사일로는 한 최대 24개 정도고 네, 네. 대형 미사일을 탑재한다면 뭐 그 많아봤자 한 12개 정도 미사일 네, 네. 탑재하는데 뭐 8개에서 12개 이런 예, 얘기가 나오죠. 화력 기준을 봤을 때 KF-21 전투기가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을 한 12발 발사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현복5 같은 우리 괴물 미사일을 원자력 잠수함에 탑재해서 발사하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너무 크죠. 우리가 만드는 원자력 잠수함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 SLBM 탄두도 한 2톤 정도가 한계고 그럴 때 재래식으로서는 약하다. 저는 핵무기 보유 반대론자이지만 핵 잠재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핵 잠재력이 아예 없는 국가, 있는 국가의 그 우리가 받는 대우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고 잠재적 핵 보유국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핵 보유를 하지 않는데 우리한테 있어 핵 위협을 가하면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없어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국형 오스카급을 만드는 겁니다. 아, 한국형 오스카급을. 예, 여기서 오스카급 원자력 잠수함을 이야기하자면 이 오스카급 잠수함은 SSGN 가이디드 미사일 뉴클레어 그 서브마린인데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대함 공격력. 아. 정확히 말해서 항공모함 전용 킬러입니다. 여기에 탑재됐던 P500 그라나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2발을 탑재하면 이제 이 미사일 한 발로 이제 항모전단 전체를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미사일은 뭐 킬로급 순항함도 가지고 있고 폭격수도 가지고 있지만 항공모함의 가장 근처에서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원자력 가장 은밀하게 근처에서 가장 근접하게 발사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한다 했을 때 이 대함 능력에 초점을 둬서 주변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해서 공격 능력과 억지를 가지고 있으면 핵무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상 발사 대함 미사일이라든가 공중 발사 미사일은 적국의 우리 주변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에서 운영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대함 미사일로 하면 이게 재래식 탄두라고 해도 아주 엄청난 의미를 그렇죠. 가지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유사시에 뭔가 이제 우리가 북한이랑 전쟁을 했을 때 중국이 잘 견제를 한다고 이제 항공모함 전단을 보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생각 못 합니다. 그렇죠. 핵 위협이 없더라도. 항공모함 전단 혹시 격침되면 그거는 이제 나라 위신이
되는 거 네, 정도가 네, 아니고 네, 네, 네. 아예 국가의 그 외교력이나 이거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적의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의 핵 잠수함이라든가 전략 핵잠을 추적할 수 있는 임무로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 하지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막대한 돈을 들이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핵무기는 NPT 체제가 살아있는 한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북한도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지만 뭐 핵잠 없이 우리가 핵잠 없이 도대체 뭘로 상대할 거예요? 사실은 상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북한의 핵잠, 뭐 지금 제가 조만간 나온다고 했지만 기술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0에서 100 사이 이 값이 있어요. 0 아니면 100이 아닙니다. 그렇죠. 북한의 핵잠수함이 기술력이 아무리 뒤떨어진다 해도 재래식 잠수함으로 추정이 불가능해요. 맞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래식 잠수함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원자력 잠수함은 자동차 타고 가는 겁니다. 휠체어로 자동차를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래요. 예. 원자력 잠수함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순간 이런 논리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북중러 협력이 강화돼서 러시아나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그 동해안이나 이런 데 전개돼 가지고 북한을 보호하게 됐을 때 이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전략적인 이점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는 거고 그 원자력 잠수함의 수반대 무인 체계 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갖추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북한에 대한 억제력 그다음에 주변국에 대한 해양 억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핵잠을 가지려고 하는데 능력 부족이다. 진짜 능력 부족한 건가 아니면 뭐 의지가 없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모든 것은 다 기회 비용입니다. 핵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은 능력 부족과 의지 부족 둘 다 아닙니다. 네. 그 돈 살 바에야 이거 사지. 네. 이 심리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 캐나다는 이제 추진을 한 바 있었고 그다음에 브라질과 호주는 추진해가지고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오커스 이야기만 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원자력과 연료를 공급해서 독자 원자력 잠수함 지금 건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자력 잠수함 NPT 체제를 어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네. 원자력 잠수함 찬성하는데 핵무 보유는 반대하는 게 핵 보유는 현재 어떤 우회 수단을 쓰더라도 NPT 체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다 위반인데 네, 그렇죠.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NPT에서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 몇 가지 안전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이라든가 체결이 되면 핵무기와 달리 합법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다는 걸 브라질과 호주가 보여줬고 브라질의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이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저는 그리고 사실 그 원잠을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우리 군사력을 우리가 키우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침략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억지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갖지 못함으로써 억제에 실패했다면 이 억제 실패의 비용과 핵잠 건조 비용 전 이거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억제가 실패했을 때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비용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비용은 정확하게 정리할 수 없어서 돈으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갖는 게 가장 더 훨씬 남는 장사 아닌가요?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항상 최악을 준비하는 게 국방력 기본이고 맞죠. 주변국의 정세가 한반도에 대해서 예. 전쟁이나 평화 분위기가 지금 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준에서 자의적인 수준에서 최소한도로 뭐 우리가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가진다고 인도네시아 핵 공격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방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샤를님 채널 구독하신 분은 다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분들한테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고 우리는 평화를 살아가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좀 논리적인 설득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우리 국가 생존에 있어서 보험 없이 사는 게 정말 가능한 선택일까요? 우리가 보험을 그냥 미국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사실 주식에 투자를 못한다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력을 봤을 때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은 물론 부담은 있겠지만 도전해 볼 만한 그 보험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요게 있고 중국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놓고 한한령을 다시 내려가지고 원자력 잠수함 포기를 압력을 못 시키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변국의 상황이 대한민국이 나설 정도면 지금 한반도 평화나 아시아에 대해서 평화 위험하구나.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시그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네. 요즘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북한과 일본을 정복하고 공격하겠다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주변국의 위협이 높아지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는 거고 우리는 너네들의 방식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원자력 잠수함이다. 요 논리가 잘 있기 때문에 네. 이 보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납득도 해야 되지만 주변국에 대해서도 이거는 니네들이 자초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저는 오늘 특파원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우리나라 핵잠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우리 특파원님의 논리를 조금 깊게 한번 고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남을 해치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힘량으로 족하다. 이 족함의 미학을 알고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민족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위사업과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정점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거든. 저는 왜 이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냐면 북한은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김정은과 그 김씨가에 대해서 독재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지만 반대로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전면적인 지원을 못 해줍니다. 대한민국의 한미동맹과 신뢰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에요. 북한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선택을 했고 우리는 지키는 대가를 했는데 요게 대해서 항상 우리가 저울질을 해야 된다고까지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사만 안 조이면 되는 거 아니냐. 핵물질은 이제 우리가 잘 감시를 당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내용에서 핵물질을 보유하자. 그래서 전 차기에 있을 한미 원자력 협정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볼 거고요. 그 한미 원자력 협정 이후에 우리 특파원님 모셔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특파원님이 해주신 말씀 여러 번 한번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